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 노루 가족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제주대학 캠퍼스가 굉장히 예쁘기에 다음에 꼭 제주대학을 올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시즌, 봄 시즌 뭐 계절마다 좋지만 봄 시즌 참 예쁩니다. 예, 제가 저희 연구실 소개를, 실험실 소개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뭐 몇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해양의생명 초음파 실험실이라고 했고요. 그것은 뭐 제가 해양대학에서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연구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해양음향, 그래서 돌고래 소리, 상뱅이 소리, 뭐 딱충새우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기도 합니다. 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진단 초음파, 혈관과 혈액에 대한 것들이고요. 이건 초음파로 측정하는 거고, 이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3차원 혈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린 부분들 간단하게 지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단 초음파뿐만 아니라 지금 초음파 세계에서는 이 치료 초음파가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초음파 중에서 특별히 뇌치료, 파킨슨 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 병, 좀 이따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런 초음파 트랜듀서를 통해서 수술도 하지 않고 마취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마그네틱 보어에서 잠깐 한 3-4시간 정도 있으면 잠깐 아니죠. 꽤 오랜 시간을 현재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치료가 되는 이런 치료 초음파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비공을 보냈었거든요. 방류했었는데, 방류하기 전에 이렇게 훈련 장소에서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실제로 녹음을 해서 이 비봉이가 다른 돌고래와 의사소통을 하는구나를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안타깝게 보낸 이후로 하루 정도 소식이 왔고 그 다음에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지 몰라서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딱정새우가 굉장히 작지만 시끄러운 그런 소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 맞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내혈관 질환과 혈액 영상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고요. 특별히 초음파 영상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및 혈액 에서 중심동맥혈관에서 박동성 그리고 비대칭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혈관의 움직임 측정하는 것들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과 적혈구 응집 예, 여러 번 보셨고 너무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심내혈관 질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사망 원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연령 시대가 되면서 점점 요양급여 비용도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ERC가 추구하는 바처럼 어떻게 혈류역학을 통해서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또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사실 돌발성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예측하기 가능하지 않은 그런 질환의 가장 중요한 것이 혈류역학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혈류와 혈관, 그 다음에 혈액 이런 부분들을 잘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측정하는 것이 CT 베이스드, MR 베이스드, 초음파 베이스 이제 측정 방법이 있죠. MRA, CTA 등등이 있지만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고프레임률, 초당 프레임률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그 장비도 비교적 싸고 그다음에 운용 면에서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이제 레졸루션이 좀 다른 특별히 MR에 비해서 좀 높지 않은데요. 그러나 점점 더 이제 깊이별로 다르지만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혈액의 특성, 특별히 적혈구 응집을 잘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윈도우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디펜던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노그래퍼가 누구냐에 따라서 질환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심하게 바뀌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노그래퍼가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환 진단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한국, 대만, 일본 이쪽 의사들이 가장 이렇게 잘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고 진단을 잘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음파 장비들이 한국에서 많이 개발도 되고 사용도 되고 출시되자마자 반응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초음파의 GE, 그다음에 지멘즈, 필립스인데 필립스 빼고 GE와 지멘즈 요 두 회사에서 70% 정도의 장비를 한국에서 만들 정도로 초음파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삼성 메디슨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을 초음파 특별히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의료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런 효자 이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초음파 최근에 2015년에 네이처에 이제 마이클 텐터라고 프랑스에 있는 CNRS 그다음에 뭐 인썸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연구소의 이제 박사인데요. 이 박사가 요게 마이크로 버블을 넣고 아주 고 프레임 초당 3,000 프레임인데요. 그걸 이제 그 에버리지를 하다 보면 초당 한 500 프레임 정도 뭐 이렇게 수백 프레임 정도를 가지고 이 렛 브레인 코텍스를 혈관을 찍은 겁니다. 마이크로 버블이 있기 때문에 신호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혈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속도도 이제 굉장히 수 밀리미터 퍼 세컨드 정도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포토 어쿠스틱 이미징, 이거는 이제 포항공대 김철원 교수가 측정한 건데 2019년도에 이제 낸 논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포토 어쿠스틱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쏴주고 레이저에서 레이저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를 이제 초음파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음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광음향을 통해서 마우스의 이어 베인 혈관들을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속도를 보면 100 마이크로미터 0.1 밀리미터 퍼 세컨드 정도의 속도도 측정할 수 있을 정도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아까 그 영상은 마이크로 버블을 인젝션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러지 않고 그냥 광음향 레이저를 쏴주고 초음파로 받아서 얻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투과 깊이는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음파도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혈관에 미세혈관 같은 것도 잘 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광음향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저한테 박사를 받은 복태훈 박사가 이제 마이클 콜리어스라고 라이어슨,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이어슨 대학의 포닥으로 있으면서 이제 광음향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이 혈액이 얼마나 산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음파는 형상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측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최근에 이 광음향은 어떤 펑션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 측정뿐만 아니라 적혈 응집뿐만 아니라 옥시전 레벨까지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산소 포화도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초음파를 통해서 블러드 혹은 베셀 이것을 이미징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은 도플러 이미징이죠. 도플러 이미징이 이제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샘플링 볼륨,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속도를 펄스 스펙트럼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컬러 도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D 매핑을 하죠.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 스피드와 그다음에 방향성을 이제 그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덧입혀서 그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파워 도플러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컬러 도플러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작은 베셀을 도플러 파워를 종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 마이클 텐터에서 비교한 것이 이제 파워 도플러 모드인데요. 이것에 비해서 아까 그 마이크로 버블 놓고 한 것은 훨씬 더 영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워 도플러도 때때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이제 아이버스,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이버스를 통해서 베셀 월과 플렉 이미징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로 비모드와 하모닉 이미징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혈구 응집, 블러드 프로퍼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트라 패스트, 아주 고프레임률 플레인 웨이브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초당 수천 프레임을 사용해서 영상을 아주 작은 혈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광음향을 통해서 또 여전히 굉장히 작은 혈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스페클 이미징 벨로시미터, 그다음에 에코 PIV 이미징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역시 혈관, 혈액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초음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에 이제 릴리스가 된 건데요. 필립스에서 4D 베스큘러 이미징 시스템입니다. 2D 트랜스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D 트랜스듀서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거라면 이 2D는 카디악절에 조금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혈관을 3D로 동시에 이제 4D로 볼 수 있는 이런 장비가 개발돼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에도 있어서 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제 제한이 됐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미 필립스에서 개발을 해놨고요. 이게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뭐 또 다른 곳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D 이제 초음파로 4D 이제 초음파 영상, 특별히 베셀의 영상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초음파에 대한 일반적인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아르테리얼 베셀 중심 동맥을 혈관을 측정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도입니다. 우도. 그리고 여기가 보이는 게 이제 성산 일출봉입니다. 자, 렛 카로티드 아트리는 이제 40메가헤르츠를 통해서 저희가 렛 실험을 했고요. 이건 이제 소동물, 즉 렛 마우스용 크게는 이제 토끼까지 가는데요. 그런 이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런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여러 크로스 섹션을 측정을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혈관이 렛 카로티드 알터리가 이렇게 확장한다는 것들을
확장 수축한다는 것을 이제 측정을 했었었고요. 2016년도에.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비대칭적으로 이제 확장 수축하는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그 2년 전쯤에 벌써 2차원 그냥 일반 이제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혈관이 비대칭적으로 한다는 것을 미리 했고 그것을 3차원으로 이렇게 가시화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자, 사실은 그 이후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 중견과제를 이렇게 뇌질환 혈관 진단 예측을 위한 박동흐름 고려한 3차원 경동맥 분지 초음파 자기공명 융합 영상 시스템과 수치 해석이라는 그 연구 제안을 해서 5년 동안 이 중견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3차원 영상을 얻고 그것은 제 CFD 혹은 FSI 시뮬레이션의 입력 혹은 검증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D 울트라사운드와 MR 퓨전 이미징을 통해서 이제 파일럿으로 클리니컬 스터디를 클리니컬한 임상에서 혈관을 측정해 보겠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한 거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 오늘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뭐 많이 늦어지긴 했는데 작년에 한 30명 정도를 임상 실험을 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G 장비가 있는데요. GO 블루전 2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1D 트랜듀서를 통해서 이제 크로스 섹션 이미지, 섹셔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에다가 광학 트래킹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이 실시간 정보로 움직임, 실시간 위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3차원으로 저희가 가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관심 있는 경동맥에 이제 CCA를 한 2~3개, 그 다음에 이제 바이포케이션의 3개, 그 다음에 ICA, ECA 부분을 이제 그 3개 크로스 섹션으로 3주기 정도의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영상을 측정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제주대학의 심장내과 최준혁 교수님에게서 정상인 잘 아시죠? 최준혁 교수님을 통해서 60대 남성을 했고요. 20대 정상인 남성은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지원을 자를 받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의 최재철 교수님, 이 교수님이 한 11명의 경동맥 협착질환 보유 환자를 한 50% 정도 되는 50%에서 70%, 70%는 근데 많이 없어서 50~60% 정도 되는 그런 질환 보유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요. 요거 이제 실험하기 전에 생체외에서 저희 초음파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 옵티컬 트래커, 그리고 프로브에다가 이 옵티컬 트래커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해봤고요. 이제 그 맷랩으로 이제 이미지와 디스플레이스먼트 위치 정보와 ECG 정보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서 실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간호사, 제주대학이 이렇게 의사들이랑 임상실험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간호사 특별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교육용 이제 그리고 또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쪽 이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한 것까지도 넣어서 임상 실험용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교육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아직 그 작년 말에 임상 실험이 끝났고요. 아직도 이제 막 이제 그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경동맥에 이렇게 3개 CCA, 그다음에 이제 분지,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ECA, ICA의 이제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를 얻었어요. 물론 롱지도 얻었었습니다. 롱지도 얻었지만 주로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 이제 분석하는 것은 크로스 섹션을 얻었고요. 크로스 섹션을 M모드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대 정상인인데요. 이런 혈관, 경동맥 CCA를 넣고
이제 축을 이렇게 중심을 가운데 두고 P1, P2로 놔서 M 모드로 세 주기를 받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놨고, 요거는 이런 방향으로 놨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20대 정상인 같은 경우는 박동성에 따라서 이 혈관의 이제 확장이 아주 예쁘게 이제 심장의 박동 주기와 상당히 유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동심원 방향으로 대칭적이라기보다는 크기도 이제 확장 정도도 비대칭인 것을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60대 정상인들을 해봤더니 이 박동성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죠. 이제 사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보이고요. 그나마 또 약하고, 그런데 60대 협착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대표적으로 이 정도를 이제 분석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학생이 열심히 분석하고 있고요. 앞으로 분석할 일이 많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MR-US 이미지 퓨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MR에서 따온 것을 넣어서 이제 중심점을 찾아서 이었고, 그다음에 초음파 아까 위치 정보가 있고 각도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제 MR 이미징 그냥 정지된 것에다가 이제 동적인 초음파 이미징을 넣으려는 일도 과제는 사실 3월, 2월로 끝났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초음파를 통해서 4D 울트라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동맥의 박동성에 따라서 확장과 수축을 측정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잘 측정할 수 있을까? 4D US 이미징 시스템으로 충분한가? 아까 필립스 나온 그 2D 초음파 트랜스듀서로 충분한가? 아니면 이렇게 US MRI, US CT 이런 융합 영상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로 측정 비대칭성을 어떤 인자로 나타낼까? 우리가 스마트 히모다이내믹 인덱스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비대칭 각도, 비대칭 정도, 혹은 뭐 또 다른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인덱스로 만들까 여전히 고민 중에 있고, 또 같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맥혈관이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옵니다. 엑시얼 방향으로, 레디얼 방향으로, 토르셔널 모션까지도 다 이제 측정할 수도 있고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정량할 수 있을까? 혈관 움직임의 이제 혈관 이제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초음파로. 이런 것들도 여전히 연구해 볼 만한 토픽입니다. 또한 동맥의 지역적 3차원 움직임과 비대칭 확장 수축 등이 FSI, CFD에 얼만큼 반영되고 이게 얼만큼 중요할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알려진 바가 많지 않고요. 좀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맥혈관 확장, 수축 이런 것들 측정을 통해서 혈관 내부 압력 유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대칭 확장, 수축 어떤 특정 혈관 질병과 혹은 나이, 성별 이런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인체 경동맥뿐만 아니라 요골동맥에서도 확장 수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다르고 이런 것을 동시에 측정한다면 우리가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 같은 거 따로 측정하지 않아도 초음파 시스템 안으로도 훨씬 더 정확한 로컬한 혹은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혈관에 대한 측정을 마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혈액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비스코시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이제 적혈구의 변형도 영향력을 미치죠. 이렇게 적혈구 변형에 영향력을 미치긴 하지만 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이렇게 적혈구 응집이 비스코시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초음파에서도 이거는 도플러 파워를 통해서 측정한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쉬어 레이스는 아닙니다. 평균 쉬어 레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평균 쉬어 레이스를 이제 증가시켜 가면서 요거는 이제 응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제 혈액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혈을 사용해서 적혈 응집이 잘 이루어지는 건데, 보면 요 그래프와 상당히 유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이 적혈구 응집을 혹은 비스코시티를 잘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다 이제 그 정상 상태 흐름에서, 특별히 마이크로베셀 이런 곳에서 더 많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박동성이 강한 중심동맥에서는 이제 좀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오래전에 제 여기 경동맥을 이제 그 G 로직 시스템인데요. 요것의 하모닉 이미징을 통해서 비모드로 하면 여기가 그냥 검게 나옵니다. 근데 하모닉 이미징을 통해서 해보면 혈관이 확장될 때 이렇게 밝은 에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밝은 에코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적혈구 응집이 이렇게 한 박동 주기 내에 변화된다라는 것을 다른 이제 초음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속도가 빠른데 적혈구 응집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은 아까 정상 상태 흐름에서 빠른 속도에서 이제 응집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요.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가령 요거는 이제 돼지 혈액을 이용해서 저건 인체였지만 이건 인비트로 실험을 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 멈춰 있을 때 보면 하얘요. 이런 것은 혈액이 움직임이 없을 때 서로 응집이 돼서 된 거고요. 흐름을 주면 이렇게 깨지는데, 잘 보면 붉은 링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브라이트 컬랩싱 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컬랩싱 링이 측정이 되는데요. 이것 역시 이제 속도가 이제 증가할 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쉬어 레이트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성을.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인비트로 돼지 실험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스테노시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었고요. 돼지 혈액각과 한 거고요. 롱지튜디널로 찍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크로스 섹셔널로 이제 세 가지를 해봤는데, 아까 환 모양 브라이트 컬랩싱 링인데 그걸 보면 롱지에서 보면 이렇게 파라볼릭 쉐입인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파라볼릭 쉐입이 이렇게 이제 그 스테노시스 협착 전에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협착 후에도 보면은 파라볼릭 쉐입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왜 생기는 것인지 쉬어 레이트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청화 학생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고요. 이제 파티클 모델, 2D RBC 이제 파티클 모델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초음파에서 측정한 이제 파라볼릭 쉐입들이 롱지에서 잘 보입니다. 요번에 한 것은 이제 워머슬리 플로우를 리지드 튜브에 넣고, 하나는 이제 일레스틱 튜브를 저희가 임의로 줬고요. 거기에 이제 볼륨 컨저베이션을 넣어서 이렇게 해본 결과 이렇게 그 워머슬리 플로우 이제 리지드한 것과 굉장히 다른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었고요.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미케니컬 모델은 그냥 파티클, RBC 파티클의 관성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힘인데요. 이제 인터랙셔널 포스인 일라스틱 포스와 애그리게이셔널 포스 그리고 히모다이내믹 포스 요 세 가지 힘의 결과로 이제 적혈구들이 움직인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했고요. 일라스틱 포스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두 개가 붙으면 언젠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 떨어지는 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요. 애그리게이셔널 포스는 어떤 가까이 오면 이제 그 어트랙티브한 이런 포스를 거리에 따라서 경험식을 넣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다이내믹 포스는 넣는데요. 여기서 이제 드랙 포스인데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워머슬리 플로우에 있는 그 플로우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디렉션이 이렇게 있고 리지드 튜브와 일라스틱 튜브 두 가지를 넣고 워머슬리 넘버를 바꿔가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이쪽 공간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X 방향의 엑시얼 방향의 이제 속도의 변화량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쉬어 레이시 레디얼 방향의 쉬어 레이뿐만 아니라 X 방향의 그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도 여전히 고려해야 될 거라고 가정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쉬어 레이시라고 하는 것을 레디얼 쉬어 레이시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X 방향의 쉬어 레이스를 이제 엑시얼 쉬어 레이시라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네이밍도 하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적혈구 응집의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로컬하게 파라볼릭 쉐입이 나오고 로컬한 변동은 이제 이렇게 엑시얼 쉬어 레이스의 이제 그 스트림 라인을 따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레디얼 쉬어 레이스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엑시얼 쉬어 레이스라는 이제 인자를 도입해서 설명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3월 달에 이렇게 컴퓨터스 인 바이올로지 앤 메디신에서 이제 출간이 된 거고요. 나름 뭐 Q1이고 거의 뭐 10에 가까운 임팩트 팩터가 그런 저널이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더 좋은 저널에 해봤는데 잘 안 됐고요. 대부분 에디터에서 거절을 당했고 에디터를 통과한 첫 이제 논문지에서 이렇게 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개요들을 한 겁니다. 이제 파로티드 아터리에서 이제 초음파로 측정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고요. 그때 이제 컬러 도플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엑시얼 방향으로도 좀 변화량이 있었었고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비모드 에코로 분석을 해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이제 속도가 빠를 때 오히려 적혈 응집이 잘 이루어져서 에코가 커진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봤더니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디얼 쉬어 레이트가 엑시얼 쉬어 레이트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런 개념들을 먼저 보여줬고요. 요거는 이제 요 파란 것이 보라색에 가까운 요것이 뭐냐면 리지드 튜브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요 리지드 튜브인데요. 적혈구 응집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 로컬한 그 변화량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애그리게이션 사이즈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고 한 7주기 정도, 1초에 한 주기가 있는데 7주기 정도를 연속해서 이제 사이즈를 다 나타내고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제 프레셔 레벨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다 워머슬리 플로우였고요. 그래서 해본 결과 일라스틱 튜브를 줘서 엑시얼 방향의 속도 분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파라볼릭 쉐입 혹은 브라이트 콜랩싱 링이 이제 이렇게 잘 시뮬레이션 됐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분포를 이제 보면 이제 워머슬리 넘버도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워머슬리 넘버가 2.4 정도면은 이제 그 중간이죠. 스테디 플로우와 퍼스틸리티가 있는. 그래서 파라볼릭 쉐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관측됩니다.
요거는 엑시얼 시어 레이시고 요거는 레디얼 시어 레이시입니다. 컬러로 된 게. 근데 요 파라볼릭 쉐입이 이렇게 엑시얼 시어 레이스의 프로파일을 잘 따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반면에 레디얼 시어 레이스에서는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워머슬리 넘버를 4.7로 하면 박동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럴 경우 이제 플럭 플로우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M 쉐입이 생기는데 여전히 이 이제 적혈구 응집도 그런 형태를 따라가고 여전히 이것도 엑시얼 시어 레이스에 더 디펜던트하지 레디얼 시어 레이스의 장에 디펜던트하지 않는 덜 디펜던트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쪽 방향으로는 레디얼 시어 레이스를 0부터 한 200까지 넣고요. 요거는 엑시얼 시어 레이스를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 두고 전체를 다 이제 애그리게이션 사이즈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쪽 방향에서 2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일종의 익스포넨셜하게 시어 레이스 커지면서 감소하는 애그리게이션 사이즈 혹은 비스코스티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잘 보여주고요. 이쪽 방향에서 본 것을 보면 0을 중심으로 약간 마이너스가 된 이런 엑시얼 시어 레이즈에서 애그리게이션 사이즈가 커지는 것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 레이스 크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시어 레이스 작은 레디얼 시어 레이스 작은 0부터 한 50 정도 되는 것까지를 세 분야로 나눠서 10 정도 되는 10 정도 되는 곳에서 해보니까 이쪽 0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애그리게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얼 시어 레이시 20 정도만 돼도 그런 경향이 좀 약화되고 레디얼 시어 레이시 한 50 정도 혹은 100 정도 되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엑시얼 시어 레이스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그리게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그 레디얼 시어 레이시 적은 곳에서는 엑시얼 시어 레이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사실은 혈관의 중심이 레디얼 시어 레이시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그 적은 곳에서 이제 엑시얼 시어 레이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또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다른 경우인데 하나는 민 스피드를 거의 안 줬고 하나는 민 스피드를 스테디 민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프레셔를 가지고 그렇게 줘서 여기는 3mm per second, 여기는 이제 1.4mm per second니까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속도를 내는 프로파일이고요. 빨간 거는 이제 일레스틱 월이고 그래서 그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죠. 그리고 검은 것은 프레셔, 그 다음에 요거는 벨로시티가 있는 이런 건데요. 요 시점을 T1, T2, T3 즉 일레스틱일 때 이제 억셀러레이션 되는 그런 구간의 것과 그 다음에 디셀러레이션 되는 구간을 보면 이렇게 파라볼릭 쉐입이 형성돼서 이제 트래블링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각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폴라 코디네이트로 나타내면 요거는 이제 요건데요. 레디얼 시어 레이스 0부터 120까지고 이거는 이제 엑시얼 시어 레이스인데요. 레디얼 시어 레이스 적은 곳에 응집이 잘 되고 이제 그 익스포넨셜하게 디크리즈 되는 형태를 박동성이 있지만 잘 보여주죠. 이런 쪽은 잘 안 되지만 여기는 워낙 속도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레디얼 시어 레이트도 엑시얼 시어 레이트 0인 쪽인데요. 요 점에 보면 이제 굉장히 애그리게이션이 0 이하, 약 마이너스 한 5 정도에서부터 애그리게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이제 애그리게이션이 잘 되는 이런 지역이고요. 속도 민 스피드를 조금 올렸을 때는 그 박동성은 조금 약화되고 이제 초기에 이제 애그리게이션도 덜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0주의로 전반적으로 엑시얼 시어 레이시 그때 잘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 스피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경향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잘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은 시어 레이시, RBC 비스코시티가
이제 주로 익스포넨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것 시어레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히마토크리트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히마토크리트에 따라서 이제 그 적혈구 응집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이제 경험식을 가지고 로컬 히마토크리트도 넣고 그다음에 레디얼 시어레이스를 넣었는데 요 논문에서 보면 15년에 쓰여진 논문인데 이제 그레디언트를 두 가지 방향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엑셀시어레이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뭐 하나를 그냥 없애고 보통 스테디 플로우에서 했어요. 식 자체는 유도를 했고 그래서 뭐 알다시피 여러분도 이제 그 베셀에 따라서 적혈구에 히마토크릿이 뭐 셀프리 레이어도 있고 이제 플라즈마 이제 쪽 전혀 뭐 애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레드셀이 변형이 안 돼서 안 가는 것도 있고 이 로컬하게 마이크로 베셀에서도 굉장히 바뀌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베셀의 크기뿐만 아니라 중심 동맥에서 박동성에 따라서 히마토크릿이 많이 달라지면 그리고 적혈구 응집이 많이 달라지면 여전히 점도도 적혈구 응집에 굉장히 디펜던트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시 공간에 이제 함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점도를 적혈구 응집 장을 측정으로 해서 시 공간을 고려한 점도 함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플라즈마에서 나온 그런 속도 이제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플라즈마에서 측정한 파라볼릭 쉐입이지만 히마토크릿에 따라서 이렇게 플럭 플로우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드 이제 작은 20 마이크로미터, 40 마이크로미터 같은 데서 이제 뭐 스테노시스도 넣고 이렇게 측정을 한 결과긴 하지만 적혈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속도차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적혈구 응집이 얼마나 됐는지가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 적혈구 응집이 있으면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알다시피 비스코시티에 영향력을 미치니까 혈류 속도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양대 이제 송시문 교수님께 우리 그 초음파와 MRI 장비를 동시에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막 플루이드로 했는데 모의 그 유체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돼지 전혈을 가지고 같이 측정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까 베셀 할 때도 줬는데 이제 베셀 세그멘테이션 뭐 이준상 교수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저희 아직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제 이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또 관련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의 질문을 또 한번 좀 마련해 봤습니다. 이론적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화된 겁니다. 뭐 지난번에 김두산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혈관이 커지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확장이 되면 왜 혈관이 커지는데 속도가 늦어지냐 이거는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유체역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심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정도로 아직 시뮬레이션에 저희가 이제 이상화된 거지 아직 뭐 현실적인 곳으로 시뮬레이션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나가야 되고요. 아주 간단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현상과 이제 매치시키기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인체 상황에 얼마나 적용될까? 특별히 이제
공간 엑시얼 방향의 속도 변화 같은 경우가 도대체 과연 그냥 경동맥 같은 경우에 있을까? 분지나 혹은 스테노시스가 있는 곳에는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 얼만큼 중요한지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혈구 용적률과 응집 시공간 변화를 중심동맥, 박동주기 동안 혈류 속도와 함께 어떻게 측정하며 또 그 정확성은 얼마일까? 초음파를 통해서 혹은 다른 모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측정한다면 어느 정도 정확할까? 이런 것들도 아직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적혈구 용적률과 응집 그리고 시공간적 변화를 점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시공간적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혈류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여전히 필요하고요. 적혈구 용적률과 적혈구 응집 등을 FSI, CFD에 어떻게 적용할까? 보통 이게 이제 파티클 모델인데 이 파티클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 점도에 어느 정도 시공간적 함수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파티클 모델로 하면 너무 많은 컴퓨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펙티브하게 넣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혈구 포함 다상유체로 인해서 속도 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되고 그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용적률과 응집점도, 그 다음에 변화량 측정, 인자를 통해서 특정 질병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임상 진단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ERC를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연구해야 될 토픽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건데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5년 동안 중견을 잘 마치고 요번에 이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5년 짜리 그 중견 연구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집속 초음파 감마 밴드 뇌자극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뇌박동성 변화를 한번 측정해 보겠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많이 안 알려졌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40Hz의 빛을 쏴주거나 40Hz의 소리를 들려주면 이제 어떤 기작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뇌에 있는 뉴런의 익사이테이션 프리퀀시가 40Hz랍니다. 그래서 40Hz의 이제 레조넌스가 이루어져서 그냥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특별히 마우스에서 이제 트랜스제닉 알츠하이머 마우스가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것을 연구 그룹들이 2015년 정도에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연구가 돼 왔었고 그래서 임상시험까지 갔습니다. 근데 임상시험에서는 마우스만큼 그렇게 알츠하이머가 이제 이제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경우를 측정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 임상 초기인데요. 그렇다면 아직 기작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빛도 좋고 소리도 좋지만 초음파를 40Hz로 쏴주면서 알츠하이머의 마우스 그리고 저희 제주대학에는 픽 모델이 있습니다. 트랜스제닉 알츠하이머 픽 모델을 개발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박세필 교수님이. 그래서 그 돼지에다가 이런 40Hz 펄스 초음파를 쏴주면서 또 박동성, 펄서틸리티, 뇌 조직과 뇌혈관의 펄서틸리티도 알츠하이머와 상관성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것이 이 펄서틸리티니까 이 초음파를 통해서 알츠하이머의 이제 그 질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를 보는 그런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박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알츠하이머의 이제 기작 변화되어지는 것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다라고 해서 감사하게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그 연구를 해나갈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혈관 혈액 초음파 영상의 장점을 얘기를 했고요. 중심동맥 혈관 박동성과 비대칭성, 레드 카로티드에서 그다음에 휴먼 카로티드에서 저희가 초기 임상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혈액과 적혈응집 박동성, 점도,
이런 것들을 워머슬리 흐름에서 해서 이제 한국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5분 정도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쳤고요. 혹시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